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짜가 해 바뀌고 날짜가 좀 지났는데 이제서야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권이야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시끄러운 제도예요. 소음이 많습니다. 쌈박질도 있고 그리고 시끌벅적하죠. 뉴스도 많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일들이 돌아가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정치권이 아무 그 잡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좀 점잖을 떨면서 뭐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거의 뭐 독재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에 살고요. 그리고 내가 행사하는 한 표도 대통령이 행사하는, 장관이 행사하는, 대기업의 오너가 행사하는 표하고 동일한 위력을 갖습니다. 1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끌벅적한 정치권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이제 타이틀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영상 타이틀 다 보셨을 건데 25년도 지열 난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태양광하고 다르게 지열은 근래 한 3년 동안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연간 이제 그 지열을 정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한 300가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00가구. 보통 이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지열이 설치가 되니까 단독주택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은 3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뭐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단독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 중에는 도심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흔히 전원주택, 시골주택이죠. 이런 곳에는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50만 가구 정도 되는 단독주택, 이게 이제 지열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지열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인데 연간 한 300가구 정도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이 시장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아마 예년하고 다르지 않게 약 한 300가구 좀 넘는 수준으로 아마 보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절차가 3월쯤 공고가 나죠. 공고가 나고 뭐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정이 될 수 있는 가구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서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서버 오픈하고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서 마감이 됩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정부 보조를 신청을 이제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날짜에 거의 뭐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전쟁이라면 총을 쏘기 위해서 방아쇠에 이제 손가락을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마우스에 손을 얹어놓고 시간이 딱 되면 열심히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시죠. 그래도 이제 워낙 작습니다.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이게 이제 선정되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체마다 나름대로 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 주택에 지열을 보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300가구 정도밖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지열을 설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업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 그래서 언젠가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 공기에 일단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믿고 신청을 하시면 지어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똑같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소비자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지원금의 명목도 설치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업체한테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방정부 보조금이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수령이 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설치 보조금이라서요.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금액은 좀 낮아지죠.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아마 큰 무리 없이 소비자 부담금은 한 125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크게 비용이 오를 부분은 없었는데 천공 부분이 인건비, 경비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고요. 업체들하고 이 천공을 대행하는, 보통 이제 지하수 굴착을 하는 업체들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선에서 아마 공사비를 이제 합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열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하는, 이렇게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패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많은 고장이 있다 그러는데 잘 동작을 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부터 주택의 지열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국내 실정에 맞게끔 장비나 시공 방식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에러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장비에 사소한 에러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온도 센서 이상이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에러들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쉽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급하게 제가 온도 센서 에러를 일으키는 곳에 온도 센서를 교환을 해서 장비를 이제 정상화 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지열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겨울철에 올해는 왜 장비가 자꾸 저렇게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에러들이 많이 에러들이 이렇게 발생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열량 부족입니다. 열량 부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열은 땅속에서 열량을 끌어오잖아요. 열량을 끌어오는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량 자체가 모자라지면 이제 에러를 일으킵니다. 장비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걸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열량 부족이 이게 좀 희한한 게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도드라집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땅속도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강수량이 많고 습한, 그래서 땅속으로 지하수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물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여름철을 지나고요. 그리고 그 유입되는 지하수의 상태 양에 따라서 땅속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그 굴착을 진행할 때 물이 많이 나왔던 지역, 그런 곳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 지하수 양이, 지하수 양, 그리고 지하수의 흐르는 상태가 변하면서 땅속의 환경을 좀 바꿔냅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열량이 풍부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없고, 제가 쭉 제 경험으로 보면 올해 갑자기 이제 열량 부족들이 생긴 경우에는 또 내년에는 열량 부족이 전혀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땅 속의 어떤 지하수의 흐름 때문에 변화된 환경이 또 다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계절을 지나면서 다시 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뭐 150m 땅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지 못하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열량 부족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 복구됩니다,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장비가 열량 부족이 생기면 멈춰요. 멈췄다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장비가 또 운전을 개시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1987년인가요? 1987년도에 개인주택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단열 규정 내지는 뭐 그 전용할 수 있는 면적 공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용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90년대 오면서 이제 단열 규정들이 강화가 됩니다. 아마 최근에는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많이 이제 그 주목을 하고 계세요. 패시브 하우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패시브 하우스는 통상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주택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10% 정도만 사용합니다. 10%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0평 주택이 난방을 했을 경우에 난방하고 온수를 사용하는데 1년에 한 드럼이면은 난방과 온수가 해결이 되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는 아주 고효율의 집입니다. 뭐 제가 이제 경유로 등유로 말씀드려갖고 1년에 한 드럼이라고 했는데, 등유 한 드럼 지금 한 30만 원 정도 하죠.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인가요? 아니죠. 지금 경유가 리터당 1200원 정도 해요. 1200원 더 하나? 뭐 그냥 간단하게 잡아서 한 드럼 그러면은 그냥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등유 난방을 하지 않고 가스 난방을 많이 쓰죠. 뭐 LNG는 도시가스고 LPG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인데, 보통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LPG를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등유를 썼을 때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요. 비용이 더 비싸다. 단위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이제 용량을 정하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로 정하는데, 열량을 봐서도 일단 경유가 조금 더 가스보다는 열량이 큽니다. 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난방하는데 좀 더 낫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죠. 아주 이제 고밀폐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숨을 거의 못 쉽니다.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쁜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실내가 너무 많이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겪어야 된다든가 할 때. 그래서
보통 패시브 하우스에는 이제 열교환기라고 하는 공기 정화를 같이 점하죠. 들어오는 공기하고 나가는 공기를 적절하게 강제로 순환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열량도 상당히 잡아내죠. 그래서 집이 가지고 있는 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늘상 주장하듯이 우리는 통경 주택에서 산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돌의 특징이 등짝은 따뜻하고 코끝에는 이제 찬바람이 쌩쌩 다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산 게 공식적으로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신체의 DNA는 이런 통기형 환경에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일종의 진화라 할까요? 아니면 적응이라 할까요? 이런 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북유럽의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국내에도 패시브 하우스 협회가 있어요.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인정할 만큼의 고밀폐성, 고기밀성, 고효율 이런 주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1년에 한 드럼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도 사계절 난방과 온수가 가능한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자기가 지열을 하고 싶은데 지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열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스라고 하는 이게 냉매예요. 에어컨하고 똑같습니다. 냉매를 이용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 R22 이거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프레온 가스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오존 파괴 주범이죠. 국제적으로 R22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한동안 뻥 뚫렸던 이제 오존층이 다시 복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오존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죠. 여하간 이 프레온 가스가 오존을 파괴하니까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냉매를 사용하자고 하는 암모니아는 이제 그 오존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졌는데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와 그리고 팽창 그리고 압력 이런 것들이 프레온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매들은 자동차 포함해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냉매들은 이제 혼합 냉매라고 하는 가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410A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죠. R123은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열 히트펌프도 R22,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를 가지고 생산이 되는 작동하는 히트펌프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410A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기화하고 응축하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제 열 역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 시스템을 집어넣는데 열 역학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그 유통이 되고 있는 히트펌프들은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한국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실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주면 안정도의 시스템이 운영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센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순환 모드가 이상이 있다든가
내지는 이제 뭐 어디 가서 좀 물이 좀 샌다든가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 보일러를 사용해도 뭐 순환모드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필터들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이제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고 하는 데는 뭐 그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전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전기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트펌프를 운용하는 방식도 전기를 이용해서 운용을 합니다. 고압력의 컴프레셔가 냉매 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히트펌프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컴프레셔를 구동하는 게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가스의 응축과 기화 과정에서 열량이 이동이 되고요. 그 이동된 열량을 물에 전달해서 고온의 물을 만들어 쓰죠. 지열은 대부분 이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맥시멈까지는 뜨거운 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R22나 410A 가스를 썼을 때 이론적으로는 한 70도까지도 65도 이상의 물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와 압력을 이제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고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히트펌프는 55도 정도를 맥시멈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55도면은 그거 가지고 난방이 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나라 온돌 난방의 특징은, 온돌 난방은 실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실내 온도를 만약에 20도 정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난방층이라고 그러죠. 엑셀관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0도 정도의 물이 흘러가면 실내 온도는 20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한 20도 정도 나요. 편차가 20도 정도 납니다. 그래서 40도 이상의 물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가요. 반대로 40도보다 낮은 물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35도 이상부터는 난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의 숨은 기능이 뭐냐면, 히트펌프는 이제 난방에 필요한 물을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펌프가 있어요. 히트펌프가 있고, 분명히 바로 옆에는 이렇게 커다란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이 무조건 탱크 물을 탱크 온도를 올린다예요. 올린다. 그 목표가 통상 50도에서 55도 정도에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아날로그 온도계가 달려 있으니까 탱크의 물 온도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보통 이 조건을 주로 씁니다. 탱크 물을 먼저 올린다. 만약에 이게 탱크가 없다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이제 엑셀관에다가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에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탱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버퍼 탱크라고 불러요. 버퍼. 완충하고 안정화해주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이 탱크가 많이 상쇄시켜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탱크에서 순환 모달을 달아가지고 집에다 난방을 공급하죠. 근데 이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전부 다 물이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물이.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이 탱크에 있는 물은 방바닥을 돌아서 이 히트펌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 자체가, 난방에 사용하는 물 자체가 오염이 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히트펌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압력에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를 미쳐요. 장비는 막 높은 압력을 이제 견뎌야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스를 운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더러운 물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 열을 이 물 순환을 통해 가지고 탱크로 이제 열량을 옮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트펌프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물이 빨리빨리 순환을 안 하던가 내지는 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열량을 효과적으로 히트펌프에서 끄집어내서 탱크 쪽으로 못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게 장비에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장비의 사망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 난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요즘에는 녹이 안 나는 스테인레스로 거의 다 구성이 됩니다. 황동 내지는 스테인레스. 그래서 만약에 지혈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난방수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물을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 슬러지 내지는 이제 오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체 난방관이나 아니면 히트펌프가 통과되는 이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도 청소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탱크는 완전하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탱크 물은 다 빼고 새물을 채워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관련돼서 히트펌프를 구성을 해드리면 소비자가 모르고 있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이 작업을 권유해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관여된 설비는 이 작업, 그러니까 리프레시 작업이죠. 리프레시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첫 번째 한해서는 절반만 받습니다. 거의 이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든 뭐 어떤 보일러를 사용하건 간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으로 집이 따뜻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난방수의 오염 때문에 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열량이 효과적으로 집에 들어오질 못해요. 또 하나, 난방관이 더러운 물, 오염된 물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런 더러운 오염된 물질들이 슬러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난방관 벽에 달라붙어서 난방관이 효과적으로 방 안에다가 열량을 뿜어서 배출을 해주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슬러지가 배관 안에서 일종의 단열재를 형성한 것과 같은 차단막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계속 도는데 집이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보일러의 작동 조건은 정확하게 2도 편차입니다. 2도 편차.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열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내 온도를 예를 들어서 24도 정도로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보일러가 실내에다가 열량을 공급하는 거는 22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1도만 차이가 나도 작동이 되는 보일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편차가 크다 하더라도 2도 정도 편차에서 보일러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보일러가 효과적으로 열량을 집에다 집어넣는데 집이 잘 온도가 안 올라가요. 열량들이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보일러는 계속 탈 수밖에 없어요. 2도 편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실내 온도를 통상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2도에서 23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온도가 잘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온도까지 올라가면 보일러가 멈춰요. 일단 이 순간에는 멈춥니다. 순간에는 멈추는데 이게 턱걸이로 간신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열량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짧은 구간 안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보일러가 켜렸다가 꺼렸다가 켜렸다가 꺼렸다가 켜렸다가 꺼렸다가 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바닥에 있는 엑셀관의 상태가 좋으면 보일러실에서 뜨거운 물을 확 밀어 넣었을 때 그 물이 효과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열량을 충분하게 집안에다 배출을 하면서 집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 엑셀관이 슬러지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적으로 열량을 집안에다 전달을 못하면 보일러가 계속 켜렸다 꺼렸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뭐 기름을 쓰던 가스를 쓰건 지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축주택에서 지열을 이제 그 공사를 하는 비율이나 기존에 지어졌던 이제 기존 주택에서 지열 공사를 하는 비율이 크게 많이 좁혀졌어요. 과거에는 전부 다 그냥 신축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열 시스템을 집어넣기 전에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설비 부분에 대한 대규모 클리닝 작업이 필요해요. 일종의 리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열이 하루나 이틀 정도 공사를 해서 이제 설비가 끝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하루를 더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거 수준에서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약 한 11년 정도 사용했던 지열 시스템을 통째로 다 폐기하고 완전하게 이제 새 물건으로 리셋을 시켰습니다. 그 리셋을 할 때 처음으로 한 장비가 집안의 난방관 청소였어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방관 청소를 해서 그 오염된 물이 히트펌프나 탱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가동을 하죠. 아마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기존 주택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작업인데 작업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작업의 수준도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물만 교체하고 나서 끝내는 경우도 많고 물만 교체하고 끝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난방 엑셀관 벽에 붙어있던 스케일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나오질 않아서 새물을 집어넣으면 다시 그 스케일로 인해 갖고 다시 오염이 되는 상태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스케일을 엑셀관의 벽에 붙어있는 스케일을 완전하게 털어내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또 지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개의 순환모드가 필요해요. 순환모드가 필요한데 최근에 순환모드들의 내구성들이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분명히 새거로 달고 3일 됐는데 모다가 이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모드 그리고 밸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업체 이걸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업체나 사람의 실력하고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100% 잘 동작하는 걸로 해서 출고를 받아가지고 100% 잘 동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설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3일, 석 달, 1년도 안 돼서 수나무다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수나무다에서 잘 동작을 하지 않아서 다시 또 누군가 와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참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비 안에 이제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배관 내에 이제 에어 같은 걸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에어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배관에 행여라도 들어온 스케일 같은 것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장비 쪽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이제 거름막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제 경험으로 보면은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열어서 청소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냅두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주 사소하긴 합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매년 한 300가구 정도가 보조를 받아서 지열을 설치하는데 정말 적죠. 적은데 실제로 공사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간 것만큼 소비자들한테 부담금을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업체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개수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업체를 믿고 계약을 하고 업체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는 거.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그렇지 않고 업체들을 좀 못 믿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좀 다툼이나 알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설이 되게 빠르죠. 다음 주 되면 이제 설 연휴로 돌입을 하는데,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공시적인 절차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언제쯤 신청을 받아갖고 언제쯤 검토하고 언제 선정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정해지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업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될 거예요. 지열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이건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비용이에요. 설치 비용이 아니고 운전 비용입니다. 운전 비용. 예전에는 한 40평 정도 주택이 뭐 한 15만 원에서 겨울철 한 20만 원 정도의 히트펌프 운전비가 나왔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연량도 풍부하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지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중에 운전하는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열 운전 비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태양광을 6kW 정도, 6kW 정도 설치를 해서 지열 전용으로 넣어주면 아마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지열 요금은 이제 제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열은 한 달에 한 5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요금들이 계속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열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일반 전기의 종별을 주택용으로 바꿔야 돼. 만약에 주택에서 3kW짜리 태양광을 하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열로 6kW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이걸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전기요금을 정말로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기를 주택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주택 통합. 이 전기를 주택으로 통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전하고도 다 협의가 끝난 문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춘천에 있는 주택에 얘가 제가 4년 전인가 지열을 넣어준 곳인데, 대화 끝에 이제 지열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운전 비용, 이 비용을 좀 낮추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출발해서
한전에다가 문의하고 이 지열로 공급되고 있는 전기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주택용만 남겨놓고 지열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돼놓고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 한 9kW 정도가 되죠. 9kW가 되면 이 상태로서 최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띄워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 거고요. 설 전에 공사가 하나 이루어질 거예요, 춘천에서.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설 명절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지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집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열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고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향후 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체각체각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25년도 정부 정책이 스타트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만들고 있고요. 지열을 사용하는데 지열 전기 요금까지도 완전하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춘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생기는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한전이라고 하는 기관들하고의 밀고 땡기고 했던 밀당했던 부분들, 그리고 전기가 주택에서는 주택용 전기가 우선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